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는 것은 휴대폰 진동 소리였다. 이른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던 민숙의 손이 멈칫했다. 화면에는 아들 지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매일 밤 8시면 어김없이 걸려오던 영상통화가 며칠째 끊겨 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꼬리를 물고 있었지만 민숙은 바쁜 아들이 잠깐 잊었겠거니 애써 자신을 달래왔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른 시간의 전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민숙은 양념이 잔뜩 묻은 손을 앞치매 대충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길고 긴 신호음뿐이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훈아, 몇 번을 불러보았지만 응답은 없었다. 대신 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 같은 불규칙적인 잡음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민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들은 아무리 바빠도 엄마의 전화는 받던 아이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며칠간 아들의 연락이 없었던 것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숙은 휴대폰을 꼭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도, 매콤한 김치 양념 냄새도 그녀의 코와 귀에 닿지 않았다. 온 세상이 멈춘 듯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아들 걱정으로 가득 찼다. 민숙의 삶은 고추장처럼 맵고 간장처럼 짰다. 아니, 어쩌면 더할지도 모른다. 남편은 아들 지훈이 갓도를 지났을 무렵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민숙의 세상은 오직 지훈이 하나뿐이었다. 지훈을 위해 그녀는 뭐든 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절인 배추를 버무리고 장작을 패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다. 손등에 깊게 박힌 주름은 그녀의 고단한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표였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독한 엄마라고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 독하게 살았다. 남들보다 한 끼라도 더 좋은 밥을 먹이고 남들 못지않은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만을 위한 거대한 헌신이었다. 그렇게 키운 아들 지훈은 정말 귀한 자식이었다. 투정 한 번 없이 얌전하게 잘 자라주었고 명문대에 진학해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대기업에까지 취직했다. 아들이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을 사왔던 날, 민숙은 시장 구석에 숨어 한참을 울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훈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아가씨. 오태연은 지훈만큼이나 민숙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곱고 애교 넘치는 아가씨는 민숙을 보자마자 어머니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딸이 없던 민숙의 가슴 한구석을 훈훈하게 채워주었다. 민숙은 모아둔 돈을 모두 털었다.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사고 싶지 않았다. 닭장 같은 아파트보다는 흙을 밟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사주었다. 하얀 울타리와 푸른 잔디밭이 있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집이었다. 여기서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다. 평생의 꿈이 담긴 집문서를 아들에게 건네던 날, 지훈은 말없이 민숙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그 눈물 한 방울로 민숙은 지난 세월의 모든 고단함을 보상받았다. 지훈은 그 집으로 이사간 후에도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엄마,
텃밭에 심은 상추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태연이가 파스타를 해줬는데. 엄마 김치찌개만 못해요. 아들이 소소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보는 것이 민숙의 유일한 낙이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집은 늘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태연이 환한 얼굴로 어머니, 다음 주말에 꼭 오셔서 고기 구워 먹어요 라고 말했다. 민숙은 매일 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렇게 완벽했던 행복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다. 매일 칼 같았던 아들의 영상통화가 처음으로 오지 않던 날. 그날부터였다. 바쁜가 보다. 가게가 힘들어서 일찍 잠들었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다. 그저 파도 소리 같은 불규칙적인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또 하루를 그렇게 넘겼다. 사흘째 밤, 민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온갖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아무리 바빠도 그녀의 전화를 외면할 아이는 아니었다. 토요일 아침이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어 며느리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울 정도로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워 죽겠어. 어머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걱정으로 목이 메인 민숙의 물음에 태연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휴, 어머니. 걱정 많으셨죠?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지훈 씨.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시골로 출장을 갔어요. 거의 합숙훈련 비슷하게요. 워낙 외진 곳이라 전파가 잘 안 터지는 곳인가 봐요.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출장 간다는 말을 못 하셨대요. 워낙 급하게 가기도 했고요.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것이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니 중요한 프로젝트나 급한 출장이 있을 수도 있다. 민숙은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다. 그래, 내가 너무 유난을 떨었나 보다. 아들도 이제 다 큰 성인인데 내가 이제 좀 걱정을 내려놔야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길함은 가시지 않았다. 전파가 안 터지는 곳이라니 세상에 요즘 그런 흔한 곳이 있나.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아들은 그녀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하루를 보낼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며칠에 한 번씩 며느리 태연은 전화를 걸어와 지훈이 어머니를 걱정한다. 바빠서 죄송하다. 아들의 안부를 전해왔다. 하지만 민숙의 머릿속에는 눈덩이처럼 의심이 불어나고 있었다.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어머니의 촉이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에게만 느낄 수 있는 그 미묘하고 불길한 불안감이 민숙을 덮쳐왔다. 결국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다. 아들의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건 것이다. 아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아들의 오랜 친구인 척하며 김지훈 대리가 장기 출장을 갔는지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김지훈 씨 말입니까? 김지훈 대리는 2달 전에 퇴사했습니다. 예, 퇴사요. 2달 전에 퇴사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민숙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당황한 직원은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들 김지우는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 확실했다. 민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말했던 출장과 바쁜 업무는 무엇이었나? 아들이 사라진 2달 동안 그녀는 아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히 가출이나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급하게 아들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나 하는 신랏 같은 희망에 매달린 것이다. 하지만 친구의 대답은 그녀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어머니, 사실 지훈이랑 연락이 뜸한 지 꽤 됐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했거든요. 요즘 태연이네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혹시 장인어른네 집안이 좀 복잡한 일이 있나요? 그 빈 껍데기 같은 집안 말이에요. 그제야 민숙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원에 극도로 민감했던 장인 장모의 얼굴과 명품만 밝히던 며느리 태연의 사치스러운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은 예쁜 며느리. 마치 그녀의 탐색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했다. 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누구한테 전화하고 다니세요?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안부를 묻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날카롭고 싸늘했다. 아가, 이게 무슨 소리니? 지훈 씨가 2달 전에 회사 그만둔 거 맞아요. 어머니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말이나 했겠어요. 지훈 씨가 어머니 실망시킬까봐 더 좋은 직장 준비한다고 거짓말한 거라고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람을 뒷조사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아무 말도 안 했죠. 지훈 씨는 어머니가 이렇게 피곤하게 구니까 도망간 거예요. 며느리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숙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민숙은 한동안 멍해졌다. 하지만 더는 속지 않으리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당장 지훈이를 만나 목소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믿지 않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저 지금 시골에 있어요. 제 말을 정말 못 알아들으시네요. 지훈 씨는 어머니가 이렇게 피곤하게 구니까 도망갔다고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피곤해서 도망갔다고, 아들이 엄마가 피곤해서 도망갔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악마 같은 저것들이 아들을 어딘가에 가둬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했다. 민숙은 즉시 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다. 평생을 바쳐 아들을 위해 지어준 그림 같은 전원주택. 내가 피곤해서 도망갔다고 말도 안 돼. 며느리의 마지막 말은 민숙의 가슴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파고들었다. 통화가 끊긴 후에도 민숙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참기름과 고춧가루 냄새가 가득한 가게였지만 아무 냄새도 맡아지지 않았다. 귀는 웅웅거렸고 눈앞이 잠시 아찔해졌다. 피곤해서 도망간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다. 아들 지우는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시장에서도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김치를 팔던 민숙의 등을 토닥여주던 아이였다. 대학교 합격증을 받아들고도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여 펑펑 울며 평생 엄마 은혜 갚으며 살게요 라고 말하던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 내 아들이 내가 지겹고 피곤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니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나와 아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사악한 계략이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뱀 같은 저것들이 아들을 어딘가에 가둬두고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민숙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로 심장이 쿵쿵거리고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순이 엄마, 저 좀 놔줘. 급한 일이 생겼어.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던 순이 엄마에게 소리쳤다. 민숙은 젖은 손을 닦을 틈도 없이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 오늘도 낡은 트럭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지만 간신히 키를 돌렸다.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민숙의 오랜 동반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이제 전쟁터로 나갈 시간이었다. 40분 남짓 걸려 도착한 시골길은 민숙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아들이 이사한 후 수십 번은 오고 갔을 길이었다. 눈을 감고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말이다. 그 길은 늘 설렘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싸들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걸 먹고 얼마나 좋아할까 행복한 상상을 하며 달려오던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길은 너무나 달랐다. 익숙했던 간판들과 가게들은 낯설게 보였고 옆 차선을 쌩쌩 지나가는 차들은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운전대를 꽉 쥔 그녀의 손등에는 핏줄이 서늘하게 솟아올랐다. 아들 친구의 말이 귓가에 다시 한번 박혔다. 태연이네, 집안이 좀 복잡한 일이 있나 봐요. 그 말을 되새길수록 과거에 무심코 지나쳤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올라 그녀의 눈을 찔렀다. 상견례 자리에서 태연의 아버지는 사업이 어렵다며 빈 껍데기 같은 집안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때라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사위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사람이 부럽다고 하는 말을 그저 덕담으로 받아들였다. 며느리 태연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전에는 소박하고 착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명품 가방이 새로 생기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거 지훈 씨가 사준 거예요. 제가 고생하는 거 불쌍하다고. 민숙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착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 예쁜 아내에게 좋은 것 하나 못 사주게 할 리가 있나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장인 장모의 푸념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올감이었다면, 며느리의 명품 가방은 아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혹시 아들이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빚을 갚아주다가 퇴직금까지 미리 빼서 줬던 것은 아닐까. 이제 더 이상 뜯어낼 것이 없자 아들을 어딘가로 내쫓은 것은 아닐까. 끔찍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니, 이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모든 정황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숙은 엑셀을 3번 더 밟았다. 지옥 같은 그 집으로 한시라도 빨리 가야만 했다. 마침내 저 멀리 언덕 위로 그림처럼 하얀 집이 우뚝 서 있었다. 평생을 바쳐 지어준 집. 아들의 행복을 기원했던 바로 그 집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집은 더 이상 따스한 복음의 공간이 아니었다. 아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하얗게 칠해진 탐욕의 성전처럼 보였다. 그녀는 트럭을 굉음과 함께 집 대문 앞에 세웠다. 타이어가 끄는 소리가 조용한 동네에 요란하게 울렸다. 태연아, 문 열어.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민숙은 금속으로 된 문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을 찢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문을 열지 못하겠지. 내 아들 돌려줘. 민숙은 몇 번이나 소리 질렀다. 그때 날카로운 그녀의 눈에 집안의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펄럭이는 것이 보였다. 저 안에서 숨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문 옆에 인터폰에서 찌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그 역겨운 목소리를 듣자 민숙의 분노는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저런 어설픈 연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다니. 바보 같은 것들. 연기 그만해. 당장 문 열지 않으면 문 부수고 들어갈 거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훈 씨는 괜찮아요. 지금 혼자 있고 싶대요. 어머니 얼굴 보는 게 힘들대요. 퇴사하고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를 참아볼 수가 없대요. 제발, 지훈 씨 편하게 놔두세요. 저희가 조용히 해결할 시간을 주세요. 며느리는 이제 아들을 방패막이 삼고 있었다. 모성애와 아들을 향한 그녀의 걱정을 이용해 그녀를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다. 아들이 나를 피한다. 아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한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시간이라니 어떤 시간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을 팔아넘길 시간. 아니면 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시간. 기가 막혔다. 오태연, 똑똑히 들어. 오늘 나는 절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 아들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거야. 그렇게 알아. 민숙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인터폰에서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것은 그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정찰에 불과했다. 그녀는 트럭으로 돌아와 집이 가장 잘 보이는 뒤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그리고 기다렸다.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암사자처럼 숨을 죽이고 집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해가 서서히 넘어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집 안에도 불이 켜졌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2개뿐이었다. 며느리와 장모의 그림자였다.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녀는 참고 또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 속이라도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피말리는 대치전이 시작되었다. 밤은 차갑게 식어갔다. 히터치 없이 웅크린 차 안은 밖의 공기보다 더 차가웠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아들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저것들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면서 민숙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생각은 더욱 명료해졌다. 아들이 저 집에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나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날 무렵 드디어 현관문 센서등이 켜졌다. 민숙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몸을 바싹 숙여 침상에 몸을 붙이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싼 실크 잠옷 위에 캐시미어 가운 하나만을 걸친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녀는 문을 나서 재활용 쓰레기통 쪽으로 향했다. 바로 옆에 숨어있는 자신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지금이다. 민숙은 차문을 살짝 열고 운동화 끝으로 땅을 톡톡 치며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장모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쓰레기 봉투를 넣는 순간
민숙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사동. 그녀의 목소리는 밤안개처럼 차갑고 서늘했다. 민숙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안사동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당혹감에 흔들리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단 몇 초 만에 평정심을 되찾고 아무것도 놀라지 않았다는 듯이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누군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녀는 민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비수를 꽂았다. 이 새벽에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처럼 굴지 마. 이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민숙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의 탈을 쓴 탐욕스러운 악마였다.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 집이라고.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벌어 산 내 피땀 어린 돈으로 산 집이었다. 그런데 감히 그 집 대문 앞에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당신이 내 아들을 어쨌어? 당장 내 아들. 김지훈 내놔. 민숙은 안사동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현관문으로 달려들었다. 안사동은 뒤로 나자빠졌지만 민숙은 돌아볼 틈도 없었다. 현관문을 넘어 굳게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 문 열어, 이 악마 같은 것들아. 당장 문 열지 않으면 부셔버릴 거야. 안에서 절망에 찬 며느리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현관문이 삐걱 열리고 흰색 가운 차림의 며느리 오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등 뒤에 엉덩방아를 찍고 앉아 새파랗게 질린 엄마와 자신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무슨 일로 길을 막으세요? 민숙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소리쳤다. 며느리를 옆으로 밀치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가 누른 번호는 웨일리위 경찰서였다. 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 아들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장 와주세요. 저 여자들이 제 아들을 어딘가에 가둬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며느리와 안사동은 경악했다. 그들은 민숙을 무단 침입으로 신고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민숙에게 범인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는 민숙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숙은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꼼짝 마. 경찰이 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오늘 이 집을 다 뒤져서라도 너희들이 내 아들을 어디에, 어떻게 숨겼는지 내가 밝혀낼 테니 민숙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을까. 두 여자는 더 이상 그녀에게 덤비지 못하고 서로를 꼭 껴안고 공포에 질린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숙은 그 가식적인 공포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잠시 후면 경찰이 올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흔적, 저들의 범죄의 증거를 찾아야 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아들의 공간, 서재였다. 등 뒤에서 어머니, 거기는 안 돼요.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절규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절박한 외침은 민숙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확신을 주었다. 며느리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것을 보니 아들의 서재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숙은 계단을 한 걸음에 두 걸음씩 뛰어 올라가 서재의 문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들이 대학 때부터 읽었던 책들로 빼곡했던 거대한 책장은 마치 도둑을 맞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들이 일기장과 그날의 계획을 적었던 책상, 그리고 그녀가 선물했던 비싼 만년필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살았던 공간이 아닌 것처럼 차갑고 건조한 공기만 가득했다. 아들의 땀과 냄새, 시간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숙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쓰러질 뻔했지만 겨우 책상을 붙잡고 버텼다. 그녀를 따라온 며느리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훈 씨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다고요. 어머니의 기대와 간섭이 너무 피곤해서 도망갔다고요. 민숙은 다시 한번 그 잔인하고 뻔뻔한 거짓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내 아들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10년이 넘은 늘어난 티셔츠도 잠옷으로 입기 편하다며 버리지 못하던 아이였다.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준 낡은 가방을 자신의 첫 번째 보물이라며 애지중지하던 그런 아이였다. 소중한 물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낌을 가진 내 아들이 자신의 역사가 담긴 모든 물건들을 몽땅 버리고 떠났다니 그것은 그의 뜻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의 존재 자체를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증거였다. 민숙은 벌떡 일어나 옆에 옷장으로 달려갔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직감은 현실이 되었다. 옷장의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의 정장과 셔츠, 편안한 일상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며느리의 화려하고 값비싼 옷들과 이름조차 모르는 명품 가방들이 트로피처럼 걸려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달려갔다. 아들의 칫솔과 면도기는 사라졌고 늘 그녀가 챙겨주던 스킨, 로션도 없었다. 침실, 서랍장, 신발장, 그 어떤 곳에도 아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평생을 바쳐 가꾼 크고 아름다운 집은 이제 김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존재를 묻어버린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1층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숙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마치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처럼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젊은 경찰관 2명이 거실에 서 있었고 안사동과 며느리는 그들에게 달려가 매달리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척 눈물과 콧물을 흘렸다. 경찰관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밤늦게 시어머니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남편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희를 괴롭히고 있어요. 두 경찰관의 의심 어린 시선은 일제히 민숙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그녀가 아들에게 집착하는 문제 있는 시어머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다. 억울함과 분노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민숙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아닙니다. 제 아들이 실종됐어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집에 와보니 아들의 물건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 여자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제발 집안을 샅샅이 뒤져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냉담했다. 나이든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은 다 큰 성인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집을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부부간의 문제라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실종이고. 납치일 수도 있습니다. 민숙의 애원에도 경찰관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그녀를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대하는 듯했다. 그 틈을 타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남편이 떠난 것도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저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젊은 경찰관은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에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민숙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일단 돌아가시고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아드님과 대화를 시도하세요.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시면 저희는 어머니를 무단 침입죄와 업무 방해죄로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 침입이라는 말에 민숙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내 아들의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무단 침입이라니. 아들을 잃은 엄마의 절규는 소란으로 취급받고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은 오히려 자신을 범인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숙은 깨달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법과 공권력조차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저 악마들의 교활한 거짓 눈물과 계산된 연기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민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며느리의 얼굴과 그 옆에서 살짝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장모의 얼굴을 사진처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래, 오늘 당신들의 얼굴 똑똑히 기억해 두겠어. 나는 반드시 내 아들을 찾을 것이고 당신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모욕과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날 당신들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리라. 민숙은 말없이 몸을 돌려 집을 나섰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보니 두 여자가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아마 그들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졌을 것이다. 늙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비웃고 있을 터였다. 마음껏 비웃어라. 지금 너희들이 상대하는 것이 누구인지, 자식을 잃은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민숙은 엑셀을 사정없이 밟았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슬픔과 두려움은 모두 분노라는 뜨거운 불길로 타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이성과 굳은 결심뿐이었다. 지옥 같은 그 집을 빠져나온 민숙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참을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폭발할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 100m쯤 되는 렌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밤을 사운 듯 눈은 붉게 충혈되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른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저 악마들보다 더 냉정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민숙은 한적한 강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꼬박 밤을 세워가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아들에게 집착하는 미친 노인 취급을 하는 그들에게 기댈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증거를 그녀 스스로 찾아내야만 했다. 저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증거를 말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돈이었다. 아들 친구가 장모네 집안의 재정 문제를 언급했고 아들이 2달 전에 퇴사를 했다. 모든 일의 핵심에는 돈이 얽혀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날이 밝자마자 민숙은 아들이 주로 거래하던 은행 본점으로 향했다. 김치 장사를 하며 입었던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그녀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창구에 앉았다.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 직원이 환한 미소로 그녀에게 무엇을 도와줄지 물었다. 우리 아들 김지훈 씨 통장 거래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다.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금융법상 본인만 가능하시거든요.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하지만 민숙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들의 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창구에 내밀었다. 우리 아들이 실종됐어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집에 가보니 물건도 다 사라졌어요.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다 큰 성인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합니다. 어미 된 입장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큰돈이 빠져나갔는지,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만이라도 확인하면 오늘 밤이라도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렸지만 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을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는 절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저었다. 민숙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가씨,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 혹시 아들 통장에서 큰돈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내역이 있나? 그것만이라도 살짝 봐줄 수 없을까? 내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민숙은 직원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낸 그녀의 간절한 눈빛의 직원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숙은 희미한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혼자구나.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어우러져 더욱 처절해 보였다. 직원은 그런 민숙을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 민숙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카드를 꺼냈다. 이건 우리 아들 카드로 산 가방이야. 며느리가 결혼 후 사모은 건데. 혹시 아들 통장에서 이런 고가의 물건을 샀다는 기록이 있나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민숙은 자신의 가방을 열어 며느리 태연이 가장 아끼던 명품 가방을 꺼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직원은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떴다. 잠시 후 직원은 다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 가방은 아드님 카드로 결제된 기록이 없습니다. 아드님 계좌에서는 큰돈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내역만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민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아들 카드값으로 명품 가방을 산 것이 아니었다. 아들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큰 돈이. 어머니, 한 가지 더 이 거래 내역을 보시면 아드님 통장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동 이체로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은 민숙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다시 고개를 저었지만 민숙의 간절함에 결국 한 가지 단서를 더 제공했다. 혹시 이 번호로 연락해 보시겠어요? 이체된 계좌번호로 추정되는 번호입니다. 민숙은 직원이 건넨 쪽지를 꽉 쥐었다. 쪽지에 적힌 것은 아들의 계좌번호가 아니었다. 며느리 태연의 아버지, 즉 장인 안사동의 계좌번호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들 지우는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장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퇴직금과 비상금까지 모두 털어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들을 버린 것은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숙은 직원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은행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어딘가에 있다는 희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목소리뿐이었다.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저들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웠던 것이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민숙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돈의 흐름을 확인했으니 이제 다른 증거를 찾아야 했다. 아들, 친구의 말. 태연이네, 집안이 좀 복잡한 일이 있나 봐요. 그 말에 그녀는 다시 한번 집중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말했던 시골 출장은 무엇이었을까? 그곳이 정말로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이었을까? 그리고 아들이 정말로 퇴사했는지, 아니면 그저 회사에 나가기만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민숙은 곧바로 아들 지훈의 회사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정식 퇴사 처리가 된 아들의 행방을 회사에서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이 다니던 회사 건물을 며칠 동안 서성였다. 혹시나 아들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넓고 복잡한 건물 앞에서 그녀는 길 잃은 아이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들의 직장 동료였던 이민규라는 청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혹시 지훈이 어머니 아니세요? 며칠 전부터 여기서 계신 것 같아서요. 민숙은 반가움과 함께 당혹감을 느꼈다. 이 청년은 아들의 절친한 후배로 지훈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아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안부를 물었다. 민규는 고개를 숙이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지훈이 형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태연 씨네 집안의 진빚 때문에요. 지훈이 형이 매달 월급을 전부 장인어른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다가 결국 사채까지 썼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민규의 말은 민숙의 머릿속에 있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주었다. 지훈이가 정말 퇴사한 거니?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퇴사한 지 2달 정도 됐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형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초췌했고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저희는 형이 태연 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숙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극단적인 생각. 그 단어는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니. 민숙은 민규의 손을 잡고 울면서 물었다. 우리 아들 어디 있니? 어디로 갔는지 아니? 민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형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태연 씨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계속 모른다고만 하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민숙은 민규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살기로 불타올랐다. 이 모든 것은 태연이,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꾸민 일이었다. 그들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민숙은 다시 한적한 강계에 트럭을 세웠다. 그녀는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지치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친구 민규가 알려준 태연의 SNS를 열었다. 태연은 여전히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 친구들과의 파티 사진. 그녀의 삶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려하고 즐거워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의 고통 위에서 이뤄진 것들이었구나. 민숙은 분노를 사귀며 사진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그녀의 눈은 멈췄다. 태연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낯선 펜션이었다. 하지만 사진 한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표지판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휴양림 펜션.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민숙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다. 시골 출장이라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그곳이 아들이 있는 곳은 아닐까? 민숙은 사진 속 펜션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 펜션이 있는 곳의 지도를 찾아보았다. 펜션이 있는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이었다. 그곳이라면 정말로 전파가 잘 터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펜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들어가 혹시나 지훈의 이름으로 예약된 내역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나 지훈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오태연이라는 이름으로 며칠 전에 예약된 기록이 있었다. 예약 기간은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였다. 민숙은 직감했다. 아들은 지금 저 펜션에 있다. 며칠 전 태연이 말했던 시골 출장은 바로 이 펜션을 말하는 것이었다. 태연은 아들을 그곳에 가둬두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겼던 것이다. 나의 아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내가 오늘 찾아낼 거야. 민숙은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지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휴양림 펜션이었다. 그곳에 가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트럭은 밤의 어둠을 뚫고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밤의 정적을 가르는 것은 민숙의 낡은 트럭 소리뿐이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사진 속에서 보았던 휴양림 펜션이었다. 펜션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몇몇 객실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숙은 트럭을 펜션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조용히 내렸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아들이 정말 이곳에 있을까?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민숙은 조심스럽게 펜션 사무실 쪽으로 다가갔다.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저기. 혹시 김지훈 씨라는 분 계신가요? 여러 번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민숙은 초조해졌다. 혹시나 헛걸음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펜션 사무실 유리창에 붙어있는 작은 쪽지가 들어왔다. 관리자는 B동 202호에 있습니다. 급한 용무 시 전화 주세요. B동 예비위호. 민숙은 쪽지를 확인하고 B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B동은 펜션 건물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EB2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저기, 관리자님이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졸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남자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민숙은 침착하게 말했다. 김지훈 씨라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제 아들인데. 혹시 이 펜션에 며칠째 머물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남자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손님들 이름까지 일일이 기억하지는 않아서요. 예약자 이름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숙은 며느리 태연의 이름으로 예약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훈의 이름을 먼저 꺼냈다. 민숙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남자는 다시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오태연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있나요? 제 며느리 이름입니다. 민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오태연이요. 아, 그분은 몇 시간 전에 퇴실하셨는데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셨는데. 민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태연은 벌써 이곳을 떠났다고 그렇다면 아들은? 그럼 제 아들은요? 김지훈 씨는요? 혹시 아직 여기 있나요? 민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저도 모르죠. 퇴실은 그분 혼자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혹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오신 거 아니세요? 짐도 여러 개 있던데요. 남자의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다시 생겼다는 것이었다. 민숙은 남자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요, 제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봐주세요. 제발요. 민숙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그는 민숙을 EB2호 안으로 안내했다. 일단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시죠. 밖은 춥습니다. 민숙은 남자의 말에 따라 방으로 들어섰다. 방은 작고 소박했다. 남자는 그녀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주었다. 무슨 사연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해보세요. 민숙은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아들의 실종과 며느리의 거짓말,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자는 민숙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태연 씨 일행이 묵었던 방은 저쪽 끝에 있는 A동 101호입니다. 퇴실하실 때 보니까 짐이 몇 개 빠지기는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의 말은 민숙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저기, 제가 그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민숙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제가 같이 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어머니, 혼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숙은 남자의 말에 감사를 표하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아동 101호는 펜션 가장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다. 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지훈아, 엄마야. 안에 있니? 여러 번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민숙의 불안감은 다시 커져갔다. 혹시나 늦은 것은 아닐까?
며느리가 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닐까. 민숙은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다. 김지훈 안에 있으면 대답해. 엄마 왔어. 그때 문 안쪽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숙은 깜짝 놀라 귀를 문에 바싹 갖다 댔다. 다시 한번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다. 민숙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지훈아, 지훈아 무슨 일이야? 왜 문을 안 열어줘? 민숙은 절규했다. 그녀는 몸으로 문을 밀어붙였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문 옆에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객실 키들이 들어있었다. 민숙은 상자를 뒤져 백 위로 키를 찾아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엉망진창이 된 방 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지훈은 초췌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팔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빈 약병들이 뒹굴고 있었다. 민숙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아 몸이 굳어버렸다. 지훈아, 지훈아. 민숙은 소리치며 아들에게 달려갔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가웠다. 민숙은 아들의 몸을 흔들며 울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가 왔어. 그녀의 울음소리에 지훈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힘이 없었다. 민숙은 아들을 꼭 끌어안고 울었다. 그래, 엄마야, 지훈아, 괜찮아, 괜찮아. 민숙은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팔에 난 주사바늘 자국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 태연과 그녀의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숙은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지훈의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듯 초췌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는 민숙을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훈의 말에 민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네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혼자 둔 엄마가 잘못했어. 민숙은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울었다. 그녀는 지훈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펜션 사무실에 있던 남자에게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남자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란 듯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잠시 후 구급차 소리가 펜션 단지에 울려 퍼졌다. 민숙은 아들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다. 구급차는 빠르게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지훈을 들것에 실었다. 민숙은 지훈을 따라 구급차에 올랐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아들의 손은 더욱 차가웠다. 민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은 후 그는 한참 동안 잠들어 있었다. 민숙은 아들의 병실 침대 옆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그녀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지, 왜 홀로 이 먼 곳까지 와야만 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들이 깨어나면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날이 밝고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민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 엄마가 너를 찾으러 왔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민숙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우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민숙에게 털어놓았다. 며느리 태연과 그녀의 가족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빼앗아갔는지, 그들의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퇴직금과 비상금을 모두 털어넣었는지, 그리고 결국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을.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태연이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장모님도 자꾸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그들을 피해 도망쳤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사주신 집, 그 집도 사실은 제 명의가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제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면서 자기 명의로 해놓으셨어요. 제가 바보같이 그걸 믿었어요. 민숙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이 사실은 며느리 가족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몸이 굳어버렸다.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민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엄마, 저에게 남은 돈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퇴직금, 비상금, 그리고 대출까지. 저는 이제 빈털터리예요. 엄마께 사과할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 펜션에 와서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숙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들을 탓할 수 없었다. 아들의 고통이 그녀의 고통이 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울었다. 괜찮아. 지훈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잖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괜찮아. 민숙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며느리와 그녀의 가족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병실에서 지훈에게 물었다. 아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줘. 작은 것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숙에게 며느리 태연과 그녀의 가족들이 그동안 어떻게 돈을 요구하고 어떻게 그를 압박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지훈의 월급날마다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지훈이 퇴사한 이후에는 그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했다. 지훈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들에게 버림받았다. 민숙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태연과 그녀의 가족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 깨달았다. 그들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돈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들은 아들을 이용하고 버린 것이다. 민숙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리라. 민숙은 지훈에게 말했다. 아들, 이제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이제 엄마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민숙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민숙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훈의 말에 민숙은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아들의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싸우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엄마가 너를 위해 다시 시작할게. 너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너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 지훈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숙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을 모두 쏟아냈다. 민숙은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병원 직원에게 지훈의 퇴원 수속을 밟았다. 지훈은 아직 몸이 많이 약해 보였지만 민숙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그를 며느리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싶었다. 지훈은 민숙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숙은 그에게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직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너의 전부야. 민숙의 말에 지훈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민숙은 지훈을 데리고 병원을 나섰다. 밖은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의 손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그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낡은 트럭에 태웠다.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집을 다시 찾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그녀는 그곳에 가서 며느리 가족에게 경고를 하고 아들의 물건을 모두 찾아와야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아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랑 함께. 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로는 한산해졌고 트럭은 서울을 향해 묵묵히 달렸다. 민숙은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훈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결의는 지훈에게 큰 안심을 주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지훈이 살던 그 집이었다. 민숙은 그 집을 다시 찾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그녀의 모든 피땀이 담긴 그곳에서 아들의 흔적을 되찾고 그들을 완전히 단절시켜야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아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랑 함께. 지훈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 새처럼 온전히 그녀에게 의지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트럭은 다시 그 집 대문 앞에 섰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민숙은 지훈에게 트럭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혼자 대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오태연 안사동 문 열어.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집 안으로 파고들었다. 잠시 후 2층 창문에서 불이 켜지고 누군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태연이 놀란 얼굴로 나타났다. 그녀의 뒤에는 잔뜩 겁에 질린 안사동이 서 있었다. 어머니,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어머니께서 다시 오실 줄은. 경찰까지 부르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태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숙은 그녀의 가식적인 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태연을 노려보았다. 오태연,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왔어. 내 아들 어디 있어? 민숙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태연은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 쳤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몰라요. 지훈 씨는 어머니가 피곤해서, 그래서 집을 나간 거라고요. 그녀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민숙은 더 이상 태연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연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트럭에 있는 지훈에게 손짓했다. 지훈아, 들어와. 태연과 안사동은 지훈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지훈 씨, 당신 여기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태연은 울면서 지훈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지훈은 태연의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서 떨어져. 더 이상 너희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숙은 지훈에게 말했다. 아들, 너의 물건이 있는 곳을 알려줘. 이제 우리가 다 찾아갈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숙을 2층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책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지훈의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지훈은 일기장을 민숙에게 건넸다. 엄마, 여기 제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요. 태연이와 그녀의 가족들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숙은 일기장을 쥐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녀는 일기장과 함께 경찰에 신고할 모든 증거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서, 아들 친구의 증언, 그리고 아들의 일기장.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제출하고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집을 나섰다. 태연과 안사동은 그들의 뒤에서 울고 있었다. 지훈 씨,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민숙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들의 눈물은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훈과 함께 트럭에 올랐다. 트럭은 다시 밤의 어둠을 뚫고 달렸다. 민숙의 마음은 이제야 조금 평온해졌다.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복수에 대한 결의가 그녀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지훈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랑 함께. 지훈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손길만을 바랐다. 민숙은 그런 아들을 묵묵히 보살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혀주었다. 아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민숙은 한편으로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아들에게 했던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그녀는 아들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민숙은 지훈에게 말했다. 아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해. 이제 엄마가 너와 함께 싸울 거야. 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엄마를 도울게요. 지훈의 말에 민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숙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실종, 며느리의 거짓말,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 그녀는 변호사에게 은행 거래 내역서와 아들의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민숙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횡령, 그리고 감금죄입니다. 저희가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숙은 희망을 가졌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들을 위해 싸울 준비를 했다. 민숙은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들은 경찰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은 민숙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태도를 바꾸었다. 그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숙은 경찰의 약속에 안도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며느리 태연과 그녀의 가족들을 소환했다. 그들은 경찰서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연과 그녀의 가족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들은 지훈의 돈을 빼앗고 그에게 빚을 떠넘기고 그를 감금했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경찰은 그들을 긴급 체포했다. 민숙은 경찰서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이 아들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며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처참한 모습에 연민을 느꼈다. 민숙은 지훈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다. 아들, 이제 다 끝났어.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제 너는 자유로워. 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을 모두 쏟아냈다. 민숙은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아들, 이제는 괜찮아. 민숙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혀주었다. 아들은 이제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아들, 엄마가 고마워. 네가 다시 돌아와 줘서 고마워. 민숙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김치 가게를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들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카페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곳은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다. 민숙은 매일 아들과 함께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독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다. 지훈은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다. 매일 아침 그는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잠에서 깼고 어머니의 낡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었다.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고 죽어있던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다. 민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 세상에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의 웃음은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쳤던 김치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어머니의 바다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는 아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엄마, 엄마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
끝이 없고 깊고 넓어. 지훈의 말에 민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했다. 민숙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했고 지훈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만들고 함께 청소를 하고 함께 손님들을 맞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숙은 태연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는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다. 민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태연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민숙과 지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지훈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후회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지훈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짓이지만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훈 씨에게는 용서를 구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태연의 편지는 민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숙은 태연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태연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태연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의 편지에서 진심을 느꼈다. 태연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태연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지훈아, 태연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해. 민숙의 말에 지훈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는 태연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모르겠어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지훈은 혼란스러워했다. 민숙은 아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함께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아들, 천천히 생각해. 네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그날 밤, 지훈은 한참을 잠 못 들었다. 그는 태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연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녀를 용서함으로써 그 자신도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태연이를 만나고 싶어요. 지훈의 말에 민숙은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들이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숙은 아들과 함께 교도소로 향했다. 그들은 태연을 만났다. 태연은 처추이 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훈은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게. 너를 용서함으로써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지훈의 말에 태연은 오열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민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이 이제야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가. 너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민숙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숙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죄를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민숙과 지훈은 태연을 용서하고 돌아왔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평온해졌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태연을 용서하고 돌아온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홀가분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카페 어머니의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훈이 다시 일어서는 공간이 되었다. 매일 아침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카페 문을 열고 갓 볶은 원두의 향을 맡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의 번듯한 김대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고통과 절망 대신 편안함과 행복이 서려 있었다. 민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아들이 다시 웃고 다시 꿈을 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독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어머니였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민숙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으로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숙은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민숙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요? 민숙의 따뜻한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제 아들 생각이 나서요. 저도 아들 하나만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아이가 저를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살아는 있는지 조차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숙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 아들이 사라졌을 때 저도 매일 밤 울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 아들을 찾았어요. 민숙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찾으셨나요? 민숙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들이 사라졌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아들을 찾기 위해 혼자 싸웠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찾았던 순간의 기쁨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을 다시 데려올 거예요. 민숙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민숙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갔다. 민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아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줘야 해.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민숙과 지우는 여전히 어머니의 바다라는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그들을 덮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다. 민숙은 더 이상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들은 그녀의 곁에 있었고 그녀는 아들의 곁에 있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한방눈이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눈에 덮인 외투를 벗으며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지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라테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민숙과 지훈을 향한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태연이었다. 민숙은 태연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태연은 민숙과 지훈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지훈씨, 저 나왔어요. 먼저 찾아뵙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태연아, 우리는 너를 용서했어.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 태연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숙은 태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태연아,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 너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우리는 너를 응원할게. 민숙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숙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죄를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민숙과 지훈은 태연을 용서하고 돌아왔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평온해졌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 후로 10년이 흘렀다. 민숙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지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생기 넘쳤다. 그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바다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카페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얻었다. 지훈은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그녀는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지훈은 아이에게 민숙의 이름을 따서 미나라고 지어주었다. 지훈은 아이를 안고 민숙에게 말했다. 엄마, 이 아이의 이름은 미나예요. 엄마의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민숙은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녀까지.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맵고 짜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독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다. 그녀는 삶의 끝자락에서 아들이 평생을 바쳐 지어준 그림 같은 집을 떠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집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집에서 그녀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다.